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굿모닝 일부의 권미란입니다. 간밤 뉴욕 주식시장에서 다시 한번 기술주와 성장주가 일어섰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1.5%대를 기록하자 기술주가 반격에 나서며 나스닥 지수가 3.7% 상승, 넉 달 만에 최고의 일간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장중에 사상 최고치 경신에 나섰다가 강보한 마감됐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에서는 2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하고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와 혁신성장 빅3 추진 회의 그리고 확대 무역 전략 조정 회의를 진행합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2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등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오늘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주 청약이 마감됩니다. 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에는 주가 급반등에 한숨 돌린 테슬라 시장 평가는에 대한 내용 준비했으니까요. 굿모닝 일부에서 오늘장 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가밤 있었던 글로벌 금융시장의 동향들을 김도원 아나운서가 짚어드립니다. 네, 글로벌 증시 브리핑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국채 금리의 하락과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기술주들이 급반등하면서 이날 시장 흐름을 주도했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조정장에 진입을 했지만 이날 크게 반등하면서 장중에는 4% 이상의 상승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종가 0.1%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면서 31,832선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3.7%가량 오르면서 13,073선으로 13,000선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1.42%의 상승폭을 보이면서 3,875선에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세를 보인 점이 이날 시장의 가장 큰 상승 동력이었습니다. 전일 1.61%를 상회하기도 했던 10년물 금리는 이날 3% 넘게 하락하면서 1.53% 수준까지 내려왔는데요. 1.6%대 부근에서 저항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안정됐다는 분석이고요. 또 미국 재무부는 이날부터 사흘간 국채 입찰을 진행을 합니다. 만약 이 국채 수요가 부진하면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최근에 금리가 크게 오른 만큼 수요가 양호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금리가 하락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간밤에 진행된 3년물 국채 입찰 결과가 양호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입찰 금리는 0.355%, 응찰률은 2.69배로 평균치였던 2.4배를 웃돌았다고 하는데요.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고요. 또 오늘 밤에는 10년물 국채 입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입찰 결과가 금리 등락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결과에 시장의 관심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가운데 지난 2월 미국 소기업 낙관 지수는 95.8로 전월 95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4개월 만에 반등을 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는 낮은 수치고 시장 전망치도 하회를 했습니다. 코로나와 지난달 한파의 영향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역시 이날 기술주들의 강세 속에 테슬라의 폭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테슬라 이날 주가 6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장중 20% 이상의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국채금리 하락과 함께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54,000달러대로 회복을 하면서 시총이 다시 1조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이에 따라 앞서 비트코인을 대량 매입했던 테슬라의 주가가 함께 연동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목표 주가 상향 소식, 그리고 지난달 중국 시장 판매량이 18만 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날 함께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간밤 테슬라의 주가는 19%가량 상승하면서 670달러 부근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미국의 국채금리 하락과 부양책을 주목하면서 상승 마감했고요. 또 이날 발표된 독일의 1월 무역 수지는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고 합니다. 먼저 독일 증시는 0.4% 오르면서 14,437선에서 종가를 기록했고요. 프랑스 증시는 0.37% 오른 5,924선에서 유로스톡스 50 지수는 0.61% 오른 3,786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상품 시장 마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는 오늘 밤 나올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날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움직임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간밤 WTI 1.6% 하락하면서 64.01달러로 장을 마쳤고요. 금값은 2.3% 반등하면서 1,716.9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어제 원달러 환율은 7.2원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1,140.3원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조정장에 진입했다가 곧바로 큰 폭의 반등, 넉 달 만에 가장 큰 폭의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단순한 저점 매수세라고 볼 수도 있고 추세 복귀의 신호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과연 기술적인 반등에 그칠지 혹은 추세적인 흐름으로 이어갈지 앞으로의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변동성 주간에 들어갔는데요. 일단 이 국채 입찰이 변동성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또 변수로 꼽혔는데 간밤에 3년물 국채 입찰이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수요가 몰리면서 그동안 상승세를 보였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다시 한번 둔화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긍정적인 신호는 일단 잡히고는 있는데요. 과연 투자 심리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유한타증권 연결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의 유동훈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동향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에 있어서의 추세 주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세 상승장의 이어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는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되돌림 현상이 일어났던 구간이 주봉으로 놓고 봤었을 때 21선을 찍고 다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추세가 흐트러지지는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용인했던 부분을 보면 결국 미국의 10년 국채금리의 흐름인데요. 1.5%대 초반으로 내려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달러 강세도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가는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역시나 결국 인플레이션 압력 자체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 고용이 확실하게 살아나지 않는 이상 임금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지 않고요. 현재의 임금 상승률은 코로나19가 터지기 전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감안했었을 때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10년 국채 금리가 경기가 회복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상승할 수는 있으나 그 상승 속도가 앞으로는 현저히 더뎌질 거다라는 것을 감안하신다면 전체적인 추세적인 그림, 즉 성장주 위주의 상승, 대표주 위주의 상승은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의 흐름을 놓고 보시면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업종들이 아주 극폭의 급등을 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폭의 하락, 작게는 15%대, 크게는 거의 30%대 하락을 보였던 관련 종목들이라면 지금 하루 만에 작게는 6%대, 높게는 20%대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투자에 있어서는 성장주와 가치주를 적절하게 나누어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장주 비중을 70% 정도 가져가고 가치주 비중, 경기민감주 비중을 30% 정도 가져가는 전략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9조 달러 부양책이 일어나면 이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모든 시장의 어떤 경기를 회복시키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중소형주 관련된 수혜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중소형주 관련 투자는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고 미국 증시 러셀 2000에 대한 관심은 계속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간밤의 반등은 예상했던 결과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어제 같은 그런 조정장에 진입하는 과도한 하락일 때 반등을 예상한 전략이 충분히 또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속적으로 추세 상승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인플레이션 압력 시장에서 우려를 하고 있지만 임금 상승률을 봤을 때 우려할 만한 인플레이션이 당장 도래하기는 어렵다라는 점 강조를 해주셨고요. 또 금리 인상은 수차례 이 시간에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봤을 때 금리 인상할 의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금리를 어느 순간에는 조절을 해줄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장에 대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이번 주 들어서 우리장에서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백신 도입에 따른 경기 회복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련주 금융주라든지 원자재 그리고 또 경기 회복에 경기 민감주, 코로나 피해주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오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보면 글로벌 시장을 리드를 하기보다는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코스피 지수가 0.67% 하락을 했었고요.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총 6,462억을 매도를 하는 모습. 이에 따라서 대표적인 성장주들이나 대표적인 대형주들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LG화학,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카카오 등 또한 SK 하이닉스는 반등을 했지만 계속적인 흐름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았었죠. 결국 그 미국 증시에 동조하는 현상이 나타났었고요. 성장주가 많은 나스닥이 하락하면서 큰 폭의 하락이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나스닥이 지금 3.7%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를 쫓아가는 시장이 나타날 거다 예상을 합니다. 또한 원달러 부분에 있어도 1,140원이 깨지는 현상,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났었지만 지금 어제 흐름을 보고 있으면 1,130원대 중반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확연하게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수출 증가율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펀더멘탈적인 차원에 있어서 글로벌 시장과 연관되어 있는 업종의 매력도는 충분히 상존한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전기차,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언택트 산업,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은 주도주로서 계속 가져가시고요. 그 이외에 경기 민감주나 또 금리 상승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 금융주라든지 철강, 화학, 기계 이런 쪽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펀더멘탈을 봐가면서 적절한 밸류에이션이 어떤 상태인지를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장의 흐름은 좀 저조해지면서 미국 장을 쫓아가는 입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에서도 또 우리 장에서도 성장주 위주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이들의 과도한 하락이 있을 때 비중을 늘리자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계속해서 전반 신언바라고 요약을 해주셨던 방금 열거를 해주신 그 같은 산업에 대해서 비중을 충분히 확보해 나가는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경기 민감주와 또 여러 또 시장에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 금융주들, 펀더멘털 잘 지켜보면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 공략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상승과 하락이 예상되는 업종과 핵심 공략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종 공략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윤여민 FA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에 상승 예상되고 있는 업종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장 상승 예상 업종, 수요 확대에 따른 수혜, 화학업종 꼽아주셨습니다. 앞서서 시장이 좀 흐름이 좋을 때 슈퍼사이클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이제 꼽히는 것이 반도체, 원자재, 화학. 월가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이쪽에 대해서 슈퍼사이클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화학주 계속 볼까요? 예, 일단 화학주는 제가 볼 땐 뭐 1분기까지는 상당히 뭐 수치적으로 좀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일단 제가 수치로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수출과 관련돼서 좀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2월 이 수출 관련돼서 데이터가 좀 나왔죠. 뭐 지난주에 이미 나오긴 했지만 수출액이 좀 448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한 9.5% 정도 늘었습니다. 일단 이 수출 좀 주도하게 된 여러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반도체, 자동차, 그중에 이제 석유화학도 하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석유화학 같은 경우 2018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좀 시현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호황의 이유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화학 업체들의 어떤 실적에 영향을 가장 좀 크게 주고 있는 지금 판가, 원가 스프레드가 좀 상당히 강세를 유지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이런 가운데서 또 하나 좀 어떻게 보면 악재가 있었습니다. 미국 한파에 의해서 지금 화학 정유 설비가 셧다운이 됐는데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좀 단가가 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 공급에 좀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실적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한파 같은 경우 지금 시설을 복구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최소 3주에서 한 달 정도 이상 좀 복구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최소 3월 달, 이번 달 1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경기가 좀 회복이 되다 보니까 원유를 중심으로 해서 좀 커머디티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유 같은 경우는 어느새 지금 65달러에 지금 거의 다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최근 전망에 의하면 뭐 80달러까지도 충분히 좀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금 뭐 커머디티 가격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화학 주에는 상당히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제가 한파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미국 한파뿐만 아니라 일본에 지금 후쿠시마 지진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지금 공급량에 좀 차질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전체 공급량의 한 5에서 10% 정도 차질이 있는 상황에서 또 이제 원유가 계속 올라가고 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화학에 대한 업황은 좀 계속해서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좀 실적 부분, 이제 수치로 계속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화학 같은 경우 뭐 최소 1분기 넓게는 뭐 올해까지도 계속 봐야 될 어떤 굴뚝 업종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학업종의 업황을 판단할 수 있는 판가와 원가의 스프레드뿐만 아니라 수요까지 증가세를 보이면서 화학 업황은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보복 소비에 따른 어떤 수혜 또 화학 쪽에 기대가 가능할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앞서서는 금호석유 같은 이 라텍스 장갑도 수요가 좋으면서 실적 좋았는데 네. 일단 화학주 1분기 실적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 수출 데이터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어서 그렇다면 오늘 장에 하락 예상되고 있는 업종 어느 쪽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장 하락 예상 업종 외국인 이탈 가속화 제약 바이오 업종 꼽아주셨습니다. 최근에 뭐 시장의 변동성과 함께 많이 급변동하는 게 바이오주인데 외국인이 많이 팔고 있나요? 예, 일단은 2월 달 좀 수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월 달 대비 3월 초 이제 2월 달 어떤 전체적으로 봤을 때 3월 초 대비했을 때 2월 초 지금 외국인의 어떤 보유 물량을 보게 되면 코스피의 제약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 이제 보유 주식 시가총액이 지금 17조 정도 됐는데 지금 1월 달 같은 경우 21조니까 거의 한 15% 정도 지금 코스피 쪽에서는 감소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지금 거의 한 8천억에서 7천억 정도 지금 외국인의 보유 물량이 좀 줄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좀 힘을 내줬고 좀 증시를 좀 반등시키는 데 하나의 주축이 됐다면 올해부터는 지금 뭐 코로나19 백신에 의한 어떤 기저효과라든지 또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해서 성장주에서 좀 경기 방어주, 경기 민감주 쪽으로 좀 수급이 좀 분산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어떻게 보면 성장주의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좀 수급의 분산을 좀 어느 정도 막지 못하는 현상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뭐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수치로서 좀 정확하게 회사를 밸류에이션하는데 약간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사실입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좀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수치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계속 판매가 되고 있는 부분,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실적에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주가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좀 형성될 수 있는 단계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같은 경우 분명히 1월 중순까지는 어느 정도 좀 고점을 형성을 하다가 지금 조정 국면으로 좀 진입한 반면에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그냥 지수와 상관없이 1월 초부터 계속해서 거의 한 2달 반 정도를 계속해서 좀 내리꽂는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뭐 지난주 정도에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좀 자리 잡았나 싶었는데 오늘도 이번 주 또 이렇게 좀 진바닥을 다시 확연하려는 듯한 좀 더 하락이 나오면서 좀 상당히 개인적으로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제약바이오 섹터는 하나의 축으로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지금 그 SK바이오사이언스 어제 좀 처형 시작했는데 14조가 좀 몰렸다고 합니다. 분명히 좀 낙수 효과를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글로벌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세계 내분비학회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좀 참여하는 기업들이 없습니다만 이제 4월에 미국 암학회가 있고요. 또 유럽 류마티스 학회가 좀 있는 등 어떤 글로벌 학회는 줄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 달에 이제 공매도가 분명히 제기가 된다면 그래도 코스피 쪽에 좀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좀 공매도의 재개를 좀 피해갈 수 있는 좀 섹터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 현재 좀 실현에 어떤 좀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반등을 하게 된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선 충분히 주도 업종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중장기적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주는 일단은 접근 시기를 좀 여유 있게 잡고 가시면서 진바닥 확인 시기니까 바이오를 공략하시는 분이시라면 한꺼번에 매수는 절대 안 되겠네요. 네. 예, 분할적으로 차츰차츰 잘 접근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락 예상 업종 바이오주 꼽혔고요. 그렇다면 오늘 핵심 공략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뭐 석유화학뿐만 아니라 2차 전지, 화장품, 스판덱스 이런 분야들이 있어요. 어떤 종목을 꼽겠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화학은 좀 많이 있죠. 사실 네. 뭐 LG화학 하면 사실 화학인데 배터리가 좀 생각이 나고 CMO도 하고. 네.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화학인데 태양광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화학, 이제 롯데 케미칼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화학만 하는 이제 화학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단 실적이 상당히 좀 양호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 4분기에 지금 매출 같은 경우는 거의 4조 이상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4,7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데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22%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기저효과도 어느 정도 포함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 시황이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올레핀이라든지 타이탄의 어떤 견조한 실적이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올레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산의 공장에 재가동을 하면서 이익이 좀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에 대한 합파 때문에 LC USA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좀 차질이 예상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지금 한 9% 이상, 지금 영업이익 한 139억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첨단 소재 부분도 상당히 좀 힘을 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첨단 소재 부분도 판가가 좀 인상이 되면서 이에 따라서 좀 이익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도 분명히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화학 어떤 업황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화학과 관련돼서 이제 에틸렌의 어떤 증설이 상당히 좀 많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뭐 841만 톤, 내년 같은 경우도 770만 톤으로 계속해서 증설이 좀 예상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10년간 평균 에틸렌의 어떤 수요 증가가 586만 톤임을 계산을 한다면 상당히 큰 폭의 좀 증설이 예상돼 있다. 그만큼 이제 수요가 많다라는 점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화학주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좀 봐야 될 섹터가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가장 좀 진정 화학을 하고 있는 롯데케미칼이 좀 중심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좀 많이 좀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주봉과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좀 더 올라올 수 있는 업사이드가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37만 9천 원대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28만 9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좀 중장기적으로 42만 원 좀 넉넉하게 잡고 가시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은 2차 전지 분야의 소재 쪽으로도 신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전통 석유 화학 업체로 소개를 해주신 롯데케미칼 목표 주가 42만 원, 손절가 28만 9천 원 확인해봤습니다. 오늘장 화학주 수요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면서 상승 내다봤고요. 제약바이오주는 외국인의 자금 이탈로 인해서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 업종이었습니다. 오늘의 공략 종목 1분기 실적 급증, 첨단 소재 부문의 판가 인상 모멘텀이 돋보이고 있는 롯데케미칼의 전략이었습니다. 아울러 저희의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투자 판단의 그 결과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에는 주가 급반등하고 있는 테슬라 시장에 대한 평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장주가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움직임의 몸살을 좀 겪고 있는데 주가 버블을 해소하고 성장세를 과시할 수 있을지 분석해보겠습니다. 네, 뉴스 돋보기 시간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 나온 국내 기업들의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와 이마트가 지분 맞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네이버는 CJ그룹과 3천억 원 규모의 지분 맞교환을 통해 플랫폼과 물류, 콘텐츠 분야에서 제휴 관계를 강화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마트와 약 2,500억 원 규모의 지분 교환을 논의 중으로 조만간 공식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사의 지분 맞교환은 네이버 쇼핑 플랫폼과 이마트의 신선식품 배송 간 시너지를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마트는 네이버 쇼핑의 장보기 코너에 입점이 되고 네이버는 SSG닷컴의 배송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온라인 쇼핑에서 차별화된 신선식품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또 이외에도 데이터 기반의 예측 물류나 챗봇을 이용한 고객 응대 등의 분야에서도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성장하고 있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온오프라인 기업들의 협력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의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개발 거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이르면 올 상반기 미국 워싱턴에 UAM 사업을 전담할 현지 법인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현대차는 해당 법인에 이미 투자를 완료한 상태이고 계열사인 기아와 현대모비스도 투자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대차는 UAM 사업의 거점을 한국과 미국 두 곳으로 이원화해서 2026년에는 화물용 무인 항공 시스템을 그리고 2028년에는 완전 전동화된 유인 UAM 모델을 선보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체와 핵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산업들 그리고 전망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가 지난해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연구 개발비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 SDI의 지난해 연구 개발비는 8,083억 원으로 2017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고 작년 연매출의 7% 규모였다고 하는데요. 삼성 SDI는 차세대 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5세대 전기차 배터리를 양산할 계획이고요. 이 니켈 함량이 88% 이상인 하이니켈 기술을 접목해서 주행 거리를 대폭 늘렸고 코발트 비중을 낮춰서 원가도 절감했다고 합니다. 또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을 받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는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현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편 지난해 전체 시설 투자는 1조 5,700억 원 규모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헝가리 법인에 약 1조 원을 투자해서 새로운 공장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집중 투자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지 관련 소식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가 첫 전용 전기차 EV6의 티저 영상과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이 EV6는 현대차 그룹의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개발한 기아의 첫 전용 전기차 모델이자 기아의 중장기 사업 전략인 플랜 S의 첫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달 말에 월드 프리미어 이벤트를 통해서 자세한 상품성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오는 7월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기아는 이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7개 새로운 전기차 라인업을 선보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현대 아이오닉5의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지 앞으로 나올 소식들 역시 주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뉴스 돋보기 4가지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슈 관련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이데일리입니다. 혁신적 소프트웨어 기업대 대량 생산에 대한 의문, 테슬라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입니다. 혁신에 대한 기대일까 아니면 넘쳐나는 유동성이 만들어낸 거품일까?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 주가가 급락하면서 테슬라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다시 거세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라는 찬사와 함께 안정적인 생산 기반 부재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회사라는 혹평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건데요. 월가 내에서는 테슬라 목표 주가마저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네, 요즘 변동성이 커지면서 특히 기술주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 같으면 기술주 하면 빵 기업들 생각하실 텐데 여기에 이제 테슬라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연초에 테슬라가 비트코인이랑 좀 연결이 되면서 더 변동성이 심해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아요. 요새 이제 최근 며칠간 만나면 하는 주식 얘기가 SK 바이오사이언스 공모처가 아니면 이제 테슬라였는데 테슬라 현지 시간으로 9일 560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간밤에 무려 20% 가까이 급등해서 673.58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종가 기준으로 고점이 883달러였으니까 그거와 비교하면 36% 정도까지 빠졌다가 그러면서 이제 살짝 패닉 수준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간밤에 분위기가 또 급반전이 된 상황인데 이게 지난 1월 25일에 장중에 900.4달러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900달러 찍으면서 이제 곧 1000달러 간다 이러면서 천슬라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게 이달 들어서 뭐 내리 하락세를 쭉 보이면서 이게 바닥이 어디냐 가늠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이제 110달러 오르면서 이달 들어서 5일 연속 하락한 하락분을 뭐 한 방에 만회를 한 셈인데요. 이 테슬라 비롯해서 미국 기술주들도 간밤에 일제히 올랐습니다. 뭐 애플은 4% 정도 올랐고요. 아마존 3.76% 올랐고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도 2.81% 올랐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미국 기술주가 다 미국 국채 금리와 연동이 돼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미국 국채 금리가 치솟으면서 치솟을 때는 이제 기술주가 급락을 하고 또 이제 간밤에는 또 금리가 좀 안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바로 반등을 했는데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전일에 보면 장중에 이제 1.6%를 넘었었는데 간밤에 한 1.5% 정도로 내렸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미국 그러니까 재무부가 이제 국채 입찰을 이제 진행할 예정이라서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국채 금리가 이제 엇갈릴 거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간밤에 3년 만기 국채 입찰이 있었어요. 그런데 발행 금리도 굉장히 낮았고 응찰률도 2.69배. 그러니까 이제 뭐 기관 투자들이 미국 국채 금리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좀 들어갈 만하다라는 이제 분위기였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제 기술주가 조금 투자 심리 완화되면서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테슬라에 대해서 버블론이 또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미국 기업의 버블론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뭐 2018년 그렇죠. 무역 분쟁 때도 그때 빵 기업들의 버블론이 맞아요. 있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성장세가 뒷받침되니까 쭉 그래도 강세장을 잘 이어왔는데 이제는 테슬라입니다. 거품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에 그칠 것이다. 미국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다고요?
이게 실제로 미국 금융조사 업체 팩트셋 자료를 보면 테슬라 목표 주가 평균치가 608.58달러인데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최고 1,200달러까지 부르는 곳이 있는가 하면 최저로는 67달러를 제시하는 애널리스트도 있거든요. 뭐 67달러면 이제 뭐 매도하고도 공매도를 쳐야 된다라는 네. 수준인데 일단 가치를 높게 보는 쪽을 보면 테슬라는 그냥 전기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여기는 IT 기업이기도 하고 또 소프트웨어 기업이기도 하고 또 한편은 빅데이터 기업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를 기술주로 분류를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자율주행차를 사실 하려면 이 데이터가 얼마나 쌓여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이미 전 세계에 100만 대 이상을 판매를 해서 그 차량들이 지금 이제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수집한 정보들이 많이 쌓여 있는 그 자체가 이제 일단 자산이고 게다가 이제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 시스템 이게 또 테슬라의 강점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내연기관 차를 몰고 있을 때 그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하려면 서비스 센터에 가야 되는데 테슬라는 그럴 필요 없이 무선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기도 하고 기존에 문제가 있던 거는 바로바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제 반영할 수 있는 이제 수정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굉장히 강점이다라는 이제 분석이고요. UBS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굉장히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가장 가치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다라고 보는 근거를 이제 이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 기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UBS가 제시한 목표 주가가 730달러거든요. 그 밖에도 뭐 배터리 부분 기술도 그렇고 또 앞으로 이제 머스크가 이제 최근에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비행체 에 대한 계획을 많이 밝혔었거든요. 공중에서 이제 뜨고 내리는 이제 도심에서 이제 뜨고 내리는 비행체를 운송수단으로 삼겠다라는 건데 이런 혁신적인 것들에 좀 주목하면 테슬라 가치가 지금보다 좀 높아야 한다는 게 이제 긍정론자들의 설명입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뭐 우주 산업도 하고 또 그렇죠. 인공위성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네. 제공하는 사업도 하다 보니까 맞아요. 일단 소프트웨어에 강한 기업이라는 네. 점, 빅데이터 기업이라는 점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테슬라에 대해서 거품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주장은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전기차로 가는 흐름인 거는 맞고 거기다가 이제 각국들 뭐 상당 부분의 국가들이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하겠다. 그때까지는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 이런 목표들을 많이 세워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연기관 차들은 점점 이제 후퇴할 수밖에 없고 전기차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테슬라가 현재와 같은 독점적인 지위를 과연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실제 지난달에 미국 내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 점유율이 69%였거든요. 그게 1년 전만 해도 81%였는데 1년 사이에 이제 12%포인트나 떨어진 거고 이게 2025년이면 이 점유율이 40%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테슬라 차가 잘 안 팔려서가 아니라 전기차가 대세라면 다른 내연기관 차들 완성차 만드는 곳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포드라든가 폭스바겐, 우리나라의 이제 현지차도 마찬가지고요. 네. GM도 그렇고 순수 전기차 판매 굉장히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테슬라 점유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거고 게다가 이 테슬라 차체에 대한 불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약간 디테일이 좀 떨어져서 마감에 페인트가 조금 안 좋다거나 도장 부분 아니면 이제 뭐 단차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테슬라 주가가 급등했던 게 사실 이제 자동차 생산 속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었는데 그런 기대감이 최근에 좀 떨어진 것도 이제 주가 급락의 요인이라고 분석이 됐었는데 간밤에 급등하면서 이런 이제 비관론으로 살짝 좀 풀이 꺾인 상황입니다. 네, 전기차 시장이 급격하게 올해부터 확대가 되면서 신차 출시가 쫙 브랜드별로 다 되다 보니까 확대가 됐을 때 테슬라가 과연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량 생산도 이런 뭐 제조 기반이 잘 돼 있는 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외주를 다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의구심이 있군요. 서학개미들이 지금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목으로 테슬라 언론상에서 많이 들으셨을 네. 겁니다. 서학개미들이 테슬라를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해외 주식 중에서 단연 압도적으로 테슬라 보유 규모가 많은데 예탁원 자료를 보면 8일 기준으로 보면 테슬라 보관 규모가 77억 9,700만 달러예요. 이게 한화로 따져보면 8조 8,900억 원에 달하는 수준인데 해외 주식 중에 이제 보관 규모 2위가 애플이거든요. 근데 애플 보관 규모가 33억 달러 정도니까 애플보다 2배 이상을 이제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근데 뭐 아마존이라든가 알파벳, 뭐 엔비디아 이런 미국 기술주가 보관 규모 상위에 쭉 올라 있는데
그 테슬라 주가가 이제 종가 기준으로 처음으로 $800 넘어선 게 1월 7일이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800대로 쭉 유지를 하다가 $800 밑으로 완전히 내려온 게 2월 13일인데 네. 이렇게 $800대의 높은 주가일 때 서학개미가 테슬라 순매수한 규모가 $9억 정도 됩니다. 이것만 해도 이제 1조 원 정도가 되는 건데 지금 $670, 간밤에 급등해서 $670거든요. 그러니까 $800대의 높은 주가에 산 분들은 이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아직까지는요. 네, 그 말씀하셨던 2월 13일 전후로 해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이 현금성 자산에서 네, 비트코인, 그죠. 비트코인을 산다 이런 내용이 나왔던 거고요. 공교롭게도 비트코인은 사실 추세를 잘 유지했는데 테슬라가 좀 30%가량의 급락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는 시기에 서학개미들은 어떤 동향을 보였습니까? 주식을 정리했나요? 더 샀나요? 더 샀습니다. 어. 이게 이달 초에 이제 네. $718던 주가가 $500대까지 떨어지는 와중에 이제 서학개미들 보면 하루를 제외하고는 다 이제 순매수를 했거든요. 주가가 4% 넘게 급락했던 지난 2일 보면 이제 $5천만 넘게 순매수를 했고요. 그 뒤로도 하루에 뭐 $2천만 씩은 이제 꾸준히 사들였는데 주가 급락한 다음 날 그러니까 어제도 보니까 $4,032만 순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4일 하루만 딱 순매도를 하긴 했는데 그때 뭐 규모 보니까 $288만. 그러니까 하나로 보면 한 32억 원 정도밖에 안 돼서 전반적으로 이제 순매수 기조로 이어왔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천슬라를 눈앞에 뒀던 테슬라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하락을 서학개미들 입장에서는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 카페 같은 데 좀 들어가 보면 뭐 분할 매수에서 이제 소위 물타기 할 시점이다. 뭐 혹은 이제 이럴 때 평균 매수 단가를 좀 낮춰서 이제 나중에 올라갈 때 좀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간밤에 급반등해서 좀 다행이긴 합니다. 네, 테슬라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또 관련 금융상품에 투자하신 투자자분들도 많으시다고요. 그렇죠. 이게 테슬라가 이제 주가 변동성이 좀 높아지면서 테슬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가 많이 이제 출시가 됐거든요. ELS라는 게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높을수록 이제 그 제시하는 수익률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쿠폰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이 테슬라를 담은 그러니까 기초자산 펀드들이 그러니까 최근 석 달간 테슬라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ELS 보니까 한 5억 원 정도 규모였거든요. 같은 기간에 해외 주식형 ELS 발행 규모가 2,646억 원 정도였으니까 한 4분의 1 정도는 이제 테슬라의 기초 자산으로 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근데 테슬라 이런 이제 ELS는 보통 이제 발행일 기준 주가 대비 주가가 한 번이라도 5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가 보통 낙인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만기 때 그 주가 수준에 따라서 손실이 날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고점 대비 테슬라 주가가 한 34% 정도까지 하락했으니까 뭐 낙인까지는 안 갔는데 다행이네요. 너무 이제 변동성이 크니까 이게 네. 만약에 이제 뭐 $400대 이제 초중반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낙인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도 간밤에 급등을 했으니까 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닌데 뭐 ELS는 그렇다 쳐도 이제 테슬라 다운 펀드들도 꽤 많았는데 예를 들어 뭐 한국투자 글로벌 전기차 앤 배터리 이런 펀드들 한 달 수익률이 어제자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6.8%였는데 같은 기간에 해외 주식형 평균치가 마이너스 4.5%였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테슬라를 담았기 때문에 이제 손실폭이 상대적으로 좀 컸던 이제 이런 펀드들이 좀 있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를 어떻게 보는지 좀 의견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테슬라의 지난해 실적이 이제 사상 처음으로 흑자가 나왔는데 이 흑자에 기여한 게 전기차 판매보다는 국가가 기업에게 주는 환경 규제 네, 크레딧. 맞아요. 예, 요걸 많이 팔아서 이게 네. 한 뭐 1조 정도 수익이 났다. 네.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전기차를 많이 팔아서 흑자가 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예, 애널리스트들 테슬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사실 국내 애널리스트들 이제 테슬라 주가가 이달 들어서 쭉 하락하는 와중에 테슬라에 대한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그 리포트 낸 곳이 한 삼성증권 정도인데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늘어날수록 이제 전기차 만드는 자동차 회사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이제 시장이 커지면 이 테슬라 같은 한 업체가 독점하는 구조가 되기는 좀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내연기관을 만드는 차들이 다 이제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근에 테슬라 주가 하락의 이 빌미가 됐던 이 점유율 하락 이건 어찌 보면 이제 예상했던 일이다라는 평가이고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테슬라를 사기 위해서 냈던 사전 예약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재무제표에 보면 이제 부채로 잡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테슬라를 이제
이게 사겠다는 사람한테 아직 인도하진 않았는데 사전 예약금을 이미 받은 상태니까 부채로 잡히는데 그 사전 예약금을 보면 이제 증가세라서 요거로 추산해 보면 대략 한 75만 대 정도가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건데 뭐 그렇다고 보면 이제 테슬라의 앞으로의 전기차 판매에 따른 매출은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지금 캘리포니아 배터리 공장, 이제 메가팩 공장이 2분기에 완공이 되고 또 사이버 트럭이라든가 세미 트럭 양상 모멘텀 이런 것들이 조금 고체화될 여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5월부터는 이 테슬라의 성장 모멘텀이 좀 두드러지지 않겠냐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를 바라보다가 급락한 테슬라에 대한 의견들 확인해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개장 1시간여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상승과 하락을 예상하는 객장의 시선 함께 보시죠. 오늘 객장의 시선 모두 상승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전진주임 성장주 중심의 반발 매수세 유입 전망하고 있고요. 교보증권 오기철 차장 미국 국채금리 하락 긍정적이다. 유진투자증권 설영용 차장 성장주 낙폭과대의 반등을 보여줄 것이라는 전망. 유한타증권 백인범 과장은 테슬라 급등 효과를 볼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테슬라 모멘텀을 보고 있고요.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은 미국 국채금리 안정 추세를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서 오늘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설영용 차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상승으로 보시는 근거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일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미국 국채 금리가 1.6%까지 10년물이 1.6%까지 넘게 갔던 것이 1.52%대로 안정화를 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미국의 추가 부양책을 위한 국채 입찰을 앞두고서 그간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올라왔던 국채 금리가 좀 안정화를 띠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국채 금리가 올라갔다는 것들은 국채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국채 발행, 지금 추가 부양책을 위한 국채 발행 트위스트 전략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부담이 됐었던 성장주들에 대한 디밸류에이션이 조금 해소되는 과정으로 보이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국내 증시에는 성장주들에 대한 낙폭 과대했던 것들이 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가격 부담감을 좀 해소하고 나서의 시장 흐름 상승 보셨는데요. 오늘 반등하고 상승한다면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최근에 성장주들이 성장주와 기술주들이 최근에 낙폭이 많이 컸었습니다. 개별 지수는 10% 정도 하락을 했지만은 반도체나 2차전지 등 이러한 성장주들은 종목들은 20%에서 30% 정도 단기간에 급격한 조정을 보였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반대급부로 빠르게 반등을 이룰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지금 계속해서 반도체라든가 수요가 계속 견인되고 있는 반도체 그리고 화학 사이클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학 제품들도 경기 순환에 맞춰서 지금 계속해서 제품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어서 그런 것들 또한 빠른 경기 회복에 발맞춰서 같이 계속 반등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장중에 코스피가 2,950선 아래까지 밀려나면서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가격 부담감을 해소하는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낙폭과대의 반도체와 또 경기 개선의 수혜주, 화학주를 보자는 의견이 또 나오고 있네요. 시장 주도주 놓치지 말자는 의견도 계속 확인하시죠. 잠시 후 굿모닝 2부에서 김호숙, 이지혜 앵커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